방금 소개받은 그 배원기라고 합니다. 저한테 보여준 시간이 40분인데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한 90페이지 넘어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입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회계와 세무보다는 민법이나 다른 법 얘기를 좀 많이 할 것이고요. 목차는 이렇게 그 7가지가 있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하나 있는데 7번까지 말씀드렸으면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4월, 5월 그 정의연대 사건이 있고 나서 그 6월 달에 그 개원한 그 국회에도 보면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20몇 건의 그 입법안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2007년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민주당의 그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공익법 분야에서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3가지 그 공약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게 그 NPO업계에서 가장 큰 그 희망사항이었던 공익위원회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2018년 3월에 법무부에서 관한 TF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이제 정부안을 발표하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그 발표되지 않았던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위원으로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부처 간의 합의가 그 도출되지 않았다. 뭐 국회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발표된 것이 없고요. 현재로는 그 기부금품 모집법 개정안이 13개, 공익법인 개정안이 1건, 그 다음에 이 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1건, 그 다음에 비영리법 민간단체 그 지원법 개정안이 3것이 있는데 그 빨간색으로 있는 윤호중 의원의 안을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윤호중 여당 안도 정부와 그러니까 법무부와 아직 소통이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2008년에 만들어졌던 법무부의 TF안의 일부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기획재정부나 이런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중위원회 제정안의 내용은 2페이지에다 넣어놨는데 그것은 그냥 나중에 그 자료를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 안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정의연대나 뭐 예전에 여러 가지 단체들 보면은 공익법상의 공익법인이 아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나 아니면 법인격이 없는 시민단체들 이런 데가 문제가 많았는데 이 안에 보면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그대로 종전과 같이 중간청 허가를 받고 공익법인만 따로 시민공익위원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2가지 구분이 별로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공개되지 아니하는 법무부안은 뭐였냐면 원래는 설립 허가는 기존과 같이 각 중무관청에서 받고 설립의 관리만 시민공익을 하겠다는데 그것과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요 표를 보시면 2번째 있는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만 이 신규 안에 대상이 되고 민법의 사단법, 재단법인도 빠지고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민간단체들 이런 것들도 공익위원회 대상이 아니라서 문제가 많은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 이런 데에 대한 감독은 현행과 동일해서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익위원회 아니면 NPO청 같은 것을 만들어달라고 NPO 업계가 15년 전부터 계속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이번 정부에서는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비슷하긴 하지만 이 안에 보면은 비영리법인하고 공익법인의 구분 기준이 아직 없고요. 바람직하게는 민법이나 비영리단체도 같이 통합을 해서 공익법인 허가주의를 만들고 그 외에 기타 법인은 등록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법상에도 공익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의 혜택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게 듭니다. 또 하나 많이 얘기들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법무부 안에서도 더 많이 나왔던 건데 공익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4명을 추출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아닌데 행정부에서 보면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위원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막 해서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현재 안으로 보면은 여당과 정부의 구조가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
공익위원회를 만들면 항상 지금의 여당이 항상 집권하라는 그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 공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안에 나오는 것이 이 국가위원회 방식처럼 그 입법, 사법, 행정에도 전혀 그 속하지 않는 독립적으로 만드는 걸 좋겠다고 그렇게 의견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이 공익위원회 제도는 영국의 체리티 커미션이라는 걸 시작이 돼서 일본이 10년 전에 도입을 했고요. 다른 뭐 호주나 영향방 국가들이 많이 도입했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도 말씀드리겠는데 비영리 단체, 비영리 조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사들 중에 이사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아직 하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미국 걸 보면은 미국에도 보면은 그 이사들 중에서 파이낸셜 리터러시로 해서 재무적 이해 능력이 있는 자가 꼭 들어가는 조항이 있는데 그 추천 사항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좀 공익법인법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타 재정 사항은 중간에 돼 있어 하는데 이게 이것을 그러니까 졸속으로 하지 말고 100년 대계를 가지고 좀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한 70년 동안 그 각 부처에서 따로따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일단 수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혁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일본의 사례를 넣어놨는데 일본은 2000년도에 그 정부 방침을 정해놓고 나서 그 법을 만드는 데까지 6년이 걸렸고 실제로는 그 전에 그 얘기가 나온 게 4년이어서 전체로는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뒤에서 좀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민법 중에서 이 법인제도 도입을 법인제도를 지금의 허가주의에서 등록주의로 바꾸는 것을 2011년, 2014년에 정부가 국회에다 제출했는데 두 번 다 임기 국회가 만료되는 바람에 최종 폐기한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무부가 이 민법 그 개정안을 제정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회계당국에서 좀 할 것은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을 좀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국회에다가 안을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지금 기존 법이랑 동일하게 그 회계가 하는 것은 시행령에다 하게 되는데 기존 공익법은 그 7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영리기업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준용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그뭐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이다 아니면 공익법인 회계 기준으로 바꾸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비영리법인 이쪽으로 하다 보면 가장 그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사들은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데 감사들은 등기가 안 되거든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제도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자세한 설명은 드리진 않겠지만 그 기본재산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기본재산제도도 우리가 일본 거를 베껴왔는데 일본은 이 제도를 폐지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이것들도 좀 제한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비영리법에 관한 독일 일본에 관한 독일 일본의 영향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영미계하고 대륙계가 좀 서로 다른데 그 일본이 이제 그 개화할 때 독일 거를 많이 베꼈는데 그 독일에서는 그 공익이라는 것을 국가가 독점해야 된다는 이런 사상이 있어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만드는 것들도 무조건 다 허가제를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일본에 들어왔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계속 들어왔는데 일본은 2006년에 이걸 등록제로 바꿨는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습니다. 그래서 일본 걸 좀 말씀드리면 그 1896년에 우리와 비슷한 민법을 만들었다가 그 1996년에 여당 발의로 이제 개정하겠다고 해서 한 10년에 걸쳐서 2006년 5월 달에 법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설립 허가주의도 준칙주의로 바꿨고요. 그 크게 공익법인하고 그렇지 않은 법인 두 가지를 나눠서 그 세제 혜택이나 인가하는 것도 좀 바꿔놨고요. 명칭도 공익법인, 일반사단법인 이렇게 두 개를 혼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세 혜택은 공익법인만 그 부여를 했고 일반사단법인 경우에서 비영리성이 철저한 그 일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조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좀 그 일본 거 중에서
참고할 만한 것이 일본이 과거에는 각 중부관청별로 인허가를 했지만 총리실 산하에서 그 협의회가 있어서 모든 그 부처가 그 통일된 기준 가지고 허가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각 중부부처를 따로 만들어 했던 것 그것이 좀 우리가 아쉬웠던 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은 이제 제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써놨는데 일본도 이렇게 우리나라 비슷하게 민법에 의한 법인, 뭐 사립학교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상이 됐던 것은 민법상의 공익법인만 해당이 돼서 이 공익법인법, 사립학교법, 의료법인법, 사회복지법 이런 것은 그 계속 별도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영리 민간단체랑 비슷한 것이 있는데 원래 일본 정부에서는 이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MP업계의 반대로 인해서 그것도 별도로 했다는 점. 아마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교재랑 좀 제목이 달렸는데 교재는 제가 고소라는 말을 썼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윤미향 씨가 기소되면서 서부지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보면은 그 정의연대나 정대협이 공익법인상의 공익법이 아니라 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라서 처벌할 조항이 없어서 그 이 법무부의 법안 개정안을 이제 건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공익법인만 개정하면 안 되고 민법이나 다른 법률도 개정하는 것을 아마 그 일반들이 인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영리단체 신뢰성 향상 방안인데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 이제 공공 부분, 기타 부분, 비영리 부분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많은 데들이 주로 보면은 그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재개발 조합 여기는 이제 정부들이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는데 그 비영리 민간 단체라든지 민간부상의 비영리법인은 설립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설립은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데 그 이후에 설립 이후에는 감독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이 그 이제 우리나라가 신뢰도가 낮은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신뢰도가 낮은 걸 어떤 원인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배구조나 내부 통제가 약한 단체 아니면 견제받지 않는 단체, 감시받지 않는 단체가 있어서 여기다 옆에다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K스포츠 미르재단이었는데 이것도 공익법인법에 의한 그 공익법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고요. 밑에 거 다 마찬가지라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공익법인법만 개정하면 안 되고 민법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옆에 써 있는 것처럼 이거는 외국도 비슷해서 미국도 보면 가끔 가다가 비영리가 부정이나 횡령이 있는 그 사건들이 보도가 되는데 그러면 기부가 굉장히 준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올해 참여연대 사건, 죄송합니다. 정의연대 사건이 있고 나서 기부가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게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이것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한두 개 단체 때문에 다른 선량한 단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연대 사태랑 관련돼서 리얼미터가 지난 5월 20일 날 조사를 했는데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제거 방안에서 가장 큰 게 외부 회계 감사를 강화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회계 감사가 과연 정과해보돌까 이런 생각을 해서요. 회계 감사보다는 자율 규제하고 그다음에 시민 대중 감사를 받는 방법, 그다음에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 제도가 우선 가장 중요하고 보조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으러 하는 거 좋은데 회계 감사가 꼭 이 회계 감사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미국 걸 말씀드리면 미국은 우리와 문화나 역사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정부는 미국은 정보 기준을 최소화하고 대중 감사를 굉장히 대중 감시를 강화하는 나라인데 우리 현실은 보면은 설립이나 운영은 19세기 독일이나 일본 허가제를 쓰고 있고 결산공시는 설립 자유를 쓰고 있는 미국 제도를 써서 이중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하나 그가 어려운 거는 외국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일부만 도입을 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비영리단체 신뢰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홈택스 공시하는 거가 한 10년 되게 됐는데 비판적인 입장이 뭐냐면 일반인들은 보지 않고 기자들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산 서류를 스스로 단체 홈페이지에도 올리는 단체도 있지만 그러니까 홈택스에만 올리지 않고 각 단체 홈페이지에도 올리도록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상명세법상의 공시 양식보다는 더 자세하게 좀 올릴 수 있고 비계란 정보, 비재무 정보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정기금단체 지정 신청 서류도 공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정기금단체 지정 신청 서류도 홈택스나 결산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다가 공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배구조나 내부 통제 조직에 관한 것인데 그 지배구조 조직 전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개발을 해서 이것을 홈페이지하고 홈택스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은 그 이사나 감사 결격 사유가 있는데 민법이나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이런 것이 없는데 그 다른 법령에도 이사 및 감사 그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이 법을 바꾸기가 어려우면 지정기금단체의 요건에다가 이것을 넣으면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사와 감사 경력을 홈택스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은 이 공시자료 폼 990을 공시하기 전에 이사회 검토를 받게 하고 승인을 받게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시자료에 그 최고 책임자하고 재무 책임자가 설명하도록 하고 부실 기재가 있을 때는 처벌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아까 그 정의연대 그 보도자료에 나왔지만 처벌 조항을 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세법에서는 가산세 같은 걸 할 수 있어서 처벌 조항은 민법이나 공익법 이런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책을 번역해서 보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디펜던트 섹터라는 단체가 있는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단체인데 미국도 이제 비영리단체 횡령이나 부정 같은 것이 문제가 돼서 2004년도에 그 두 명의 상원의원이 인디펜던트 섹터의 그 바람직한 지배구조, 윤리적 경영에 대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려고 해서 3년간에 걸려서 한 3,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2006년에는 그 정부 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그 권고안들을 만들었고요. 2007년에는 이 가이드 포커 가버넌스 앤 에티컬 프랙티스라는 책을 만들었다가 2015년에 제2판을 만들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33가지 원칙인데 첫 번째가 리걸 컴플라이언스 앤 퍼블릭 디스코저고 두 번째가 이펙티브 가버넌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스트롱 파이낸셜 오버사이트 우리 회계사들은 이 스트롱 파이낸셜 오버사이트에 좀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네 번째가 레스폰시블 펀드레이징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11번을 보면은 미국이 다인종 국가다 보니까 그 이사들을 여러 사람들로 구성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 특히 뭐가 있냐면 최소한의 이사는 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선임해야 된다. 아니면 회계사를 아웃사이더 컨설턴트를 써라 이런 그 추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 그런 말씀드리면 일본은 2016년에 비영리주의 평가센터라는 걸 만들었고요. 일본도 여기 보면은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비영리 쪽에 신뢰성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3자 인증을 하는데 일종의 IS 인증이랑 좀 비슷하고요. 베이지 가버넌스 체크, 그 다음에 북한말 체크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참여한 단체는 한 200개밖에 안 되는데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일본 재단이라는 재단이 연간 한 5억 정도 되는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이 제도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는 보면은 공익법인 네트워크 우리는 데가 작년인가 한번 만든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자선단체 협의회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있는 그 링크를 보시면 자세한 걸 볼 수 있고요. 공익법인 공익 네트워크 우리는 이런 단체가 만든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지배구조, 재정 투명성, 조직 구성원, 개인정보 보호로 해서 이렇게 한 70개 문항 정도를 체크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거를 우리 회계감사할 때 체크하게 하든지 아니면 결산 서류 공시할 때 이 체크리스트를 해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미국의 폼 990 중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제가 가져왔는데 두 번째 있는 걸 보시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990을 제출하기 전에 이사회 모든 멤버들한테 회람을 하고 어떻게 승인하는지를 기술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뒤쪽에 보시면 어카운팅 베이스, 그러니까 회계 원칙을 꼭 발생주의만 쓰는 게 아니라 캐시 베이스를 쓰느냐 아니면 어커럴 베이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산 서류 공시도 그 단체 자체 웹사이트 하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 하는지 아니면 그 이해관계자들이 요청하면 주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 규정의 개선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비영리 쪽의 회계가 세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세법에 관련 조항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가 저는 그 지금 자산 수준이 그에 대해서 상계세법의 공익법인이면 그 비과세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의 경우에는 자산 수준이익에 대해서 그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실행되는 경우도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 조항이 언제 들어갔냐면 1971년에 들어갔는데 아마 그때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재무부에서 이것을 넣었을 것 같은데 그 영향이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 그 비영리나 공익법인 과세 분야에 혼돈을 가져오는 것이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상징세법의 비영리법인의 납세 의무를 없애고 그것을 모두 다 법인세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교재에는 제가 빠졌는데 우리 회장님이 레퍼런스를 넣어달라고 해서 그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2017년에 한 500페이지 되는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미국, 일본, 영국은 법인세법에도 하나로 돼 있고 독일만 증여세 상징세법이 따로 있는데 법인세법을 일어나라 하는 그런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은 그 영리법인의 경우에 비영리법인의 기프트 텍스가 법인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우리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 의무만 있고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는데 다만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할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정안 그 별도가 있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링크가 잘 안 돼서 나중에 그 교재를 보시면서 어떻게 바꿨으면 좋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전면적인 개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손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거는 비슷한데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상증세법의 공익법인이 아니면 그 출연받은 거에 대해서 일단 다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르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법하고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미국 거랑 자꾸 비교를 하는데 미국은 501C라는 단체가 법인세 면세 단체고요. 이 면세 단체가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단체가 되고 그 안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부금 공제단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쪽으로 보면은 501C의 단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170C의 해당이 되는 게 뭐냐면 법정 지정기금 단체가 되는데 그 우리나라는 지금 공시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상경세법 공익법인만 하게 돼 있어서 그 미국의 논리를 그냥 가져오는 것도 비판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 의견에는 비영리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전체에 대해서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상징세법상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수미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상경세법하고 법인세법을 합치면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그 교재하고 좀 바꿔놨는데요. 상경세법에도 복식부 작성 의무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세법에는 수의사에 한해서만 복식부 의무가 있는데 두 개를 합치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있는 현행법상의 4각지대는 참고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법인세법은 수익사업에 있는 비영리법인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기업에게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면에 상생세법에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 운용성과표를 하게 돼 있어서 상생세법에서 일단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했다가 이론적으로는 수익사업이 있으면 기업 회계기준을 바꿔서 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를 통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법인세 신고할 때 보면은 표준 재무제표라는 게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것 하나 만들어서 또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개정 3이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원래 우리 최 회장님이 발표할 내용인데 최 대표님 발표문에 없어서 제가 다시 다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정의연대 사태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기부금품 보고 양식이 상증세법 따로 있고 법인세법 따로 있거든요. 근데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데 왼쪽에 있는 것은 법인세법에 있는 양식인데 후원금을 받으면 그 기록을 가지고 있다가 세무당국이 요청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간이 13분 정도 나와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기준 통일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2018년에 비영리적인 회계기준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공익법 회계기준이 2018년 12월에 공시가 됐는데 원래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비영리적 회계기준을 만들려고 하다가 총리실사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령에 위임기준 넘는 걸 만들 수 없다고 해서 못 만들어서 상증세법의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두 가지가 되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일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근데 규정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 게 뭐냐면 사회복지법, 그 다음에 여러 법에서 따로따로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이것들은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재무보고가 아니고 정부관청의 감독에게 위한 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두 가지를 합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게 쉬울 것인가 이것은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참고적으로 미국 걸 말씀드리면 미국도 비영리회계가 따로 발전을 하다가 1970년대에 일부 도시들이 재정위기를 하면서 non-business 어카운팅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졌고요. 1977년도에 페스부가 하버드 앤서니 교수에게 의뢰를 해서 그때부터 공여회계 쪽이 많이 비영리 쪽에 가게 돼 있었고요.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회계 이외의 거는 모두 다 페스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페스부에서 2009년도에 재무제표 이외에 매니지먼트 디스커션 앤 어널리시스를 해서 비계량 정보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표시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이 왜 페이스북가 이런 것을 해야 되냐 그런 비판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것은 페이스북 프로젝트에서 빠졌습니다. 일본 걸 말씀드리면 일본이 공익법인 회계율이라는 것을 1970년에 만들었는데 2004년에 전면 개정을 하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과거에는 주무관청 지도감독을 위한 회계 보고를 해서 대중을 위한 보고로 바꿨습니다. 그때 많이 참고했던 것이 미국의 비영리 회계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계기준이 이렇게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조기법인 따로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은 엠피어 법인이라고 해서 우리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프라이빗 섹터에서 만들어서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았던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회계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공인회계사에서 2014년부터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다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2013년에 이런 프로젝트를 JCPA 만들어서 2019년에 한번 발표했고 작년에도 한번 발표됐는데 통합까지는 아마 아직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도 비영리단체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은 만약에 시민공익위원회 공익법 개정안에서
거기다가 근거 규정을 넣어서 시민공익위원회에서 만들도록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면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는 빠지기 때문에 완전 통합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관할부처의 위임이나 승인을 받아서 한국회계를 위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회계감사기준 합리화는 어저께 신문 보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 따로 만들자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작년에 상경세법에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따로 회계 감사 기준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항공회에서 가이드라든지 취급 지침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서는 준법 감사 얘기가 나오는데 준법 감사 미국을 보면은 싱글 오디트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 국가보조금 관련 회계 감사 우리를 계속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공익법 회계 감사를 하면서 모든 법령 위험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뒤에다가 상경세법상 위반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위반 사항을 우리 회계사들이 과연 회계감사에서 다 발견할 수 있을까? 또 뭐가 있냐면 이것은 상경세법의 의무 확인이라서 우리 회계사들뿐만 아니라 세무사들도 확인하는 조항인데 이거랑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인가? 이런 이슈도 좀 있습니다. 좀 전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준법 확인의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작년에 우리 최원일 회계사님을 비롯해서 항공회에서 기재부에서 공익법인 감사 기준을 만든다고 해서 항공회에서 만든 안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 실시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감사 공영제인지 아닌지 좀 이슈가 있긴 한데 협의회 감사 공영제하고 광해 감사 공영제가 있는데 우리 영리법인의 6+3 같은 거 감사 공영제를 한다면 지금 아까 부회장님이 대도하신 것도 나왔지만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상년세법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2002년 1월부터 감사인 주기제를 시정을 할 때부터 있는데 이것도 광의의무에서의 감사 공영제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안으로는 기재부 장관이 하지만 국세청장의 구체적인 지상 이것은 계속 TF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이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정 대상을 1,000억 이상으로 하자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이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100억 이상이거나 수익 금액가 50억 이상이거나 정부 보조금이 20억 이상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빨리 들어가 이렇게 만들면 공익법인 섹터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작년에 보고서에서 나왔던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 숫자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공익법인 상경세법의 공익법인이 한 9,000개 되는데요. 그중에서 100억 이상은 1,500개 정도 돼서 신규주 4%가 되고 20억 미만 정도가 한 5,00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작은 데가 많다. 우리들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가이드 센터 분석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산 규모 1,000억 이상 되는 공익법인들이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가 189개인데 교육의료는 법상에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대상은 133개가 되고요. 그 중에서 국가나 지방단체가 출연하는 게 55개가 돼서 현실적으로는 80개 정도만 지정 대상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감사 지정하는 것도 국세청장이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이제 비영리가 약간 특수 분야라서 프리퀄리파이드 풀을 만든다든지 표준 감사 시간을 도입하는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더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감사보수일세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작년 보고서에 넣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항공회 자료를 받고 그래서 분석을 했던 것인데 이 영리법인도 대형 영리법인들이 아니라 조그만 법인들인데 우선 회계감사 보수가 영리는 2,500만 원 정도인데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중앙값이 700만 원이고 최소치는 50만 원 이 정도가 돼서 비영리 공익법인의 감사 보수가 굉장히 낮다는 말씀을
우리 알고 있지만 그 표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국세청이 감사 인수전략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이슈가 있는데 작년에도 프로젝트 할 때 세제실에서 계속 이것을 컨펌하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안을 제안했지만 아마 국세청 감사 인수정도 국세청이 하는 걸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론적인 걸 말씀드리면 그 비영리 단체에는 회계 전문가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회계사들이 나가서 그 재무제표 거의 작성해주는 그렇게 되는데 과연 이거를 그 회계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이 이제 그 컴파일레이션하고 리뷰하고 오디시 구분되어 있어서 작은 단체들은 그 오디시 아니라 리뷰나 컴파일레이션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것을 이런 제도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거는 그러니까 회계 감사 말고 다른 거 좀 말씀드리는데 소규모 단체에 대해서는 회계 지원이라든지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준 회계 프로그램을 준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소규모 비영리 단체들의 경우는 우리 회계사들보다 세무사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사들에 대해서 그 비영리 법인 회계나 공익법인 회계에 대해서 의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국세청 내에서도 보면은 비영리 법인 전문가가 없어서 이쪽도 좀 필요할 것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3분 정도 남아서 아까 말씀드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그 뒤에 최영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것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법인세 수익 사업 그 범위에서 이자 배당을 빼는 게 타당한 생각이 들고요. 좀 강력한 거지만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제도는 폐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거 좀 말씀드리면 제가 주로 오늘은 미국과 일본 걸 말씀드리는데 미국이 1900년대 초반부터 재단이나 비영리 단체들을 만들면서 1940년대까지는 별로 규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어떤 사람들이 비영리 법인에 탈을 쓰고 나서 수익사업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미국 정부가 그 영리단체라는 게 경합한다는 것이 있어서 1950년대 초반에 그 비관련 소득, non-related income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를 정을 신설을 했고요. 일본도 그 패전 후에, 그러니까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그 사절단이 와서 권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영리 법인에 의해서 수익사업에 대해서 과세를 해라. 그런 것을 그 권고를 했고요. 이것을 받아서 일본 정부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과세는 하긴 하는데 간주기금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일부가 좀 남아있는데 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고유목표 사업으로 넣을 때는 그 기부금으로 간주해주는 조항이 천재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원래 그렇게 쭉 하다가 94년에 고유목표 사업 준비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 회계사들이나 학자들도 고유목표 사업 준비금이 2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2년이 아니고 실제 쓰면 2년이 아니거든요. 5년 동안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과세가 되니까 2년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다 쓰게 되면 2년이 아닌데 학자들도 보면은 저도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2년이 아니라는 거를 자꾸 2년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 안에서도 이 제도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비영리회계에서 쟁점이 가장 많은 항목이 고유목적 준비금이라서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비영리 회계 기준에서는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부채로 인정하느냐 아니어가지고 6개월 동안 논의하다가 결국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에서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비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폐지하고 과거 일본 제도는 비슷하게 그 수익사업에서 생긴 그 소득을 고유목적으로 전출하게 되면 기부금 제도를 하면서 그 학교법인이나 아니면 뭐 단체별로 그 지정기부금 공제 그 비율을 좀 차등화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가 한 18초 남았는데 제 발표는 이거를 마치고요. 뒤에 보시면 결론 부분이 있는데 거의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